하겠습니다. 저는 안 해도 지금 해야 되잖아. 저쪽에 앉아 있어. 고맙습니다. 약간 우리가 비슷하고. 응? 10시 56분입니다. 저희가 1시간 30분 정도 시간이 배정되어 있고요. 그 1시간 30분 안에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지역개발학회 2021년도 춘계학술대회에서 그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주관하는 농산어촌 유토피아 구상과 추진과제라는 그 주제로 지금부터 저희 세미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세션에는 주제 발표가 3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희 연구원과 해양수산개발원이 공동으로 우리 유토피아 관련된 연구 과제를 진행을 했는데 그 과제의 일부를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3개 과제 발표가 끝난 다음에 토론자를 4분을 모셨습니다. 그래서 4분이 지금 우리 화상으로 연결이 되어 있고요. 마강래 교수님, 오영은 대표님, 유정규 박사님, 이미용 박사님 이렇게 화면에 나와 계십니다. 저 소개를 먼저 하겠습니다. 저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송미령이라고 합니다. 유토피아 관련된 과제를 한 3년 가까이 연구를 맡아서 저희 직원들과 같이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우리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내에 농산어촌 유토피아 특별위원회라는 조직이 하나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논의를 지속적으로 이어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기 계신 선생님들도 그 특위에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발표는 우리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구자춘 박사와 서형주 연구원 두 분이 준비를 해주었고요. 농산어촌 관계인구 현황과 정책 시사점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겠습니다. 발표 시간은 15분입니다. 시작하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구자춘입니다. 지금부터 농산어촌 관계인구 현황과 정책적 시사점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발표의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도시민의 버킷리스트를 설명드리고요. 관계인구의 의미, 그다음에 저희가 별도의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조사를 어떻게 했는지 그 결과는 뭔지 설명을 드리고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좀 시사점을 더 뽑아내기 위해서 심층 분석했던 결과 말씀드리고 마지막에서 이상의 내용을 모두 총괄해서 정책적 시사점을 소개하는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민의 버킷리스트 말씀드리겠는데요. 저희가 이제 4차 년도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데 1차 연도 연구에서 도시민 2,000명, 그다음에 농산어촌 주민 1,000명을 대상으로 버킷리스트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이 결과를 요약을 해보면 도시민은 전국적으로 약 486만 명이 향후 5년 이내에 농산어촌에서 자신의 버킷리스트를 실천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응답을 하셨고요. 여기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20대에서 30대, 40대, 50대로 올라갈수록 희망하는 인구가 늘어남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과의 주요 내용을 좀 더 말씀을 드리면 버킷리스트를 농산어촌에서 실현하고 싶은 주된 이유는 좋은 환경이 가장 높았고요. 근데 실현하고 싶지 않은 이유로는 열악한 생활환경, 문화여건, 의료환경이 꼽혔습니다. 받고 싶은 주원으로는 무엇보다 주거에 대한 수요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차 년도 연구에서 이제 버킷리스트를 실현하는 공간으로서의 농산어촌 의미를 짚었다면 3차 년도 연구에서는 관계인구에 집중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관광에서 체험활동, 그다음 협동활동, 지역 지원 이렇게 순차적으로 올라가는 단계를 보이는데요. 저희는 이 2016년 타카시가 말했던 것처럼 관광은 이례적이고 지역의 저력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단점이 있고 정주는 진입장벽이 높다라고 지적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와 정주 사이에 필요성을 설명하였고요. 일본 야마나시 현에서는 이 교류 인구, 정주 인구 사이에 있는 관계 인구를 6만 명 수준으로 증가시키는 목표를 수립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 인구에 집중해서 조사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모집단은 도시에 거주하는 20대 이상 남녀로 했고요. 표본은 1,628명을 선발하였습니다.
2021년 1월부터 3주간, 1월에 3주간 구조화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고요. 현재와 미래의 관계 수준을 조사하였습니다. 그 밖에 농산해촌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관련 정책 사업에는 알고 있는지, 거기에도 얼마나 참여했는지, 맺고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고, 맺으려는 의향이 있다면 그 이유와 예상 시점도 물어봤습니다. 이들의 영향을 미치는 사회 경제적 특성도 조사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히 결과를 설명드리면 이 동그란 그 원 그래프에서 까만색을 제외한 67.2%가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가장 많은 관계 유형으로는 비정기적 방문이 38.2%로 가장 높았고요. 정기적이 21%, 일주일에 2일 이상이 한 3.6%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 준비 정도에 따라서 능동형, 수동형, 그다음에 의존형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전체 한 54% 정도가 그 미래에 그 노후를 준비하고 있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그 연령이 증가할수록 그 비율이 높아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몇 가지 더 설명을 드리면 관계를 맺은 곳은 농촌이 압도적으로 가장 많았고요. 84.7%였습니다. 관계를 맺은 곳은 한 곳이 71.9%로 제일 많았고요. 그 관계를 맺을 때 주거 및 점유 형태는 자가가 53.5%로 가장 많았습니다. 현 거주지와의 거리는 1시간에서 2시간의 비율이 가장 높았고요. 저희 생각과 달리 1시간보다 2시간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서 도시에서 가까운 곳이 환경이 좀 떨어지는 것이 반영된 결과로 보입니다. 관계 형성의 이유로는 가장 높았다는 것은 자연환경과 경관이 좋은 곳에서 살고 싶어서가 높았고요. 두 번째가 특이할 만한데요. 부모님의 영농 승계를 위해서가 11%로 높았습니다. 관계 중단 이유를 보시면은 일자리 및 소득 창출의 기회를 찾기 어려워서가 26.1%로 가장 높았고, 두 번째는 주거 환경, 세 번째는 그 활동을 지속하기 위한 자금 소득이 부족해서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습니다. 주요 정책사업 인지도는 40% 미만이고요. 가장 높았던 것은 농림축산식품부의 기농농업 창원 지원사업, 두 번째는 수리비 지원사업, 저희가 많이 알고 있는 도와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한 달 살아보기도 한 30.7% 정도 나타났는데, 특이할 만한 점은 이게 까맣게 표시한 없음의 비율입니다. 21.9%가 이런 정책 사업을 전혀 알고 있지 못했었고요. 20대의 32%가 이런 사업을 모른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정책 참여도를 보실 텐데요. 이러한 사업에 참여한 비율을 보면 전체 17.3%만이 해당되는 이 지원 사업에 참여했다라고 응답했고요. 대부분 초기 단계인 이주 지원 단계가 가장 높았고 이주 정착 지원 사업이 가장 낮았다라는 게 특이할 만한 점입니다. 다음은 미래를 보시겠습니다. 이 까만색을 제외한 나머지가 이제 관계 맺음에 의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체의 61.4%가 형성할 의향이 있다라고 응답하셨습니다. 이 시점을 여쭤봤는데요. 은퇴 후가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낸 가운데 은퇴 전의 비율도 한 10% 정도 수준을 나타냈고, 그 기간은 평균 10년 이내에 그거를 실행할 것이다, 이렇게 응답하였습니다. 관계를 맺으려는 것은 아까 현재와 비슷하게 농촌이 가장 높았고요. 점유 형태도 자가 구입, 현 거주지의 거리도 1시간에서 2시간 이내 거리가 많았는데, 이거는 그 정기적 방문 이항이나 주 2일 이상 방문 이항, 완전 의주 이항에 따라 좀 다르게 나타났습니다. 완전 의주 이항의 경우에는 농촌의 비율이 좀 줄어들고 어촌과 산촌의 비율도 굉장히 높아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관계 의향 이유를 여쭤봤는데요. 역시 현재와 마찬가지로 자연환경과 경관이 좋은 곳에 살고 싶었던 이유가 가장 많았지만, 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경제적인 이유는 상당히 낮은 수준을 나타냈음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관계 의향이 없는 이유도 일자리는 소득 창출의 기회를 찾기 어려워서가 가장 높았고요. 의료 환경, 그다음에 주거 환경, 그다음에 원주민의 터세도 관계 의향이 없다는 이유의 주된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저희가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심층 분석을 하였는데요. 종속 변수는 현재와 미래를 일단 나눴고요. 방문 안함, 비정기, 정기 일주일 이상, 미래의 경우에는 의향 없음, 정기 2주일 이상, 완전 이주를 나눠서 이런 인구사회학적 요인과 경제적 요인, 그다음 정책적 요인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11개의 가설을 설정해서 검증을 해봤고요. 이상의 가설을 설정할 때는 이 이광석 외에 다른 연구들을 참고해서 그 예상되는 부호를 설정하였습니다. 현재 관계에 대한 분석 결과를 말씀을 드리면, 농촌에서의 과거 거주 경험, 그다음 경제적 수준,
그다음에 노후 준비 정도, 그다음에 농산에 대한 태도, 지원 정책에 대한 인지도, 관련 미디어 노출이 많을수록 그 관계 여부와 수준을 증가시키는 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좀 그림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해당되는 그 그룹에 속할 확률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연령이 증가할수록 관계 없음에 속할 확률이 증가하고 비정기에 역시 증가하고 정기 방문에 속할 확률은 떨어집니다. 그거를 여기 보시는 것처럼 수동형, 능동형, 의존형을 나누게 되면은 노후에 대한 준비가 덜 될수록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프가 올라가는 것을 더디게 올리고 떨어뜨리는 것을 덜 떨어뜨리는 효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디어 노출도와 농산업체에 대한 태도 점수 역시 이 정기 방문과 정주의 긍정적인 역할을 나타냈다 보시면 되겠고요. 이 빨간 점선과 파란 실선의 차이가 정책 효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래의 경우도 현재의 경우랑 큰 차이는 없었으나 정주와 이주 사이에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이 특이할 만한 점이고 자가 소유의 경우에는 정기 방문까지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지만 정주와 이주에 이르에서는 부정적인 영향으로 작용하였습니다. 저희는 이것이 이주택 보유에 따른 세금 부담의 영향이 아닌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조사하고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시사점을 도출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농산업촌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연령층과 창조계층이 대상 농산업촌 경험을 확대할 필요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농산업촌이 가진 잠재력을 더 발전시키고 알리는 노력이 필요하다. 세 번째는 관계인과 원주민, 기농기촌인과 관계 형성 및 교류 중대를 위한 섬세한 지원이 필요하다라는 시사점을 뽑을 수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저희 계량 분석 결과를 빌어서 낸 시사점인데요. 인구 사회 변수를 고려한 정책 우선 대상을 선별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특히 저희 같은 경우는 연령, 성별, 그다음에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 다른 양상을 나타냈습니다. 특히 성별의 경우에는 여성인 경우에는 정주에 이르러서 그리고 나이가 어릴수록 부정적인 영향을 나타냈다는 것은 그 교육에 대한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부족했기 때문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다음에 정책 투입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을 좀 제고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시사점을 뽑을 수 있었는데요. 사실 연령이나 성별이나 이런 것들은 정책적인 수단으로 바꿀 수가 없는 부분이고 반면에 이제 노후를 얼마나 준비하고 있는지, 농산업체 태도를 어떻게 갖고 있는지, 또 정책 사업에 대한 인지도는 얼마나 갖고 있는지, 미디어에 대한 노출을 얼마나 갖고 있는지는 충분히 정책 투입으로 증가시킬 수 있고 이게 없을 때보다 있을 때에 그 관계를 맺고 관계 정도를 강화시키는 데 영향을 미치는 나타났으므로 이런 거를 좀 도모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또 하나는 관계인구 증가 및 정도 강화의 별도의 정책을 마련하기보다 기존 정책과 연계를 강화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가 선행 연구를 검토할 때 이제 기농기촌의 어떤 사회적 경제적 특성이 어떤 정책적 변수가 영향을 미쳤는지를 봤는데 대동소이했습니다. 따라서 그 기존의 사업과 비슷한 유형으로 추진한 것도 또 주요할 거라고 판단해서 이런 시사점을 뽑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관계 정도를 고려한 단계적 전략이 요구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정기에서 비정기에서 정기, 정기에서 정주, 정주에서 완전을 이루는 과정에서 영향을 미쳤던 변수를 활용한다면 이 계단식으로 돼 있는 그 단계를 좀 이렇게 특정한 옅은 경사를 가진 정도로 확장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검토한 결과를 종합한 시사점인데요. 저희가 판단할 때는 현재의 농산어촌 문제는 도시 문제와 동전의 양면처럼 얽혀 있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교과과정, 주택 세대 개편에까지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발표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지금 4차년도 유토피아 연구를 시작을 막 했고요. 그다음에 3차년도 연구과제 보고서가 오늘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왔는데 그 내용 중에 그 중요한 파트로 이 관계인구 조사와 분석 결과를 수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신다면 여기 계신 분들한테는 그 보고서를 한 권씩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추가적인 그 내용들을 좀 보시고 또 추후에라도 자문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 발표입니다. 두 번째 주제 발표는 저희랑 같이 연구를 했던 그 KMI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서 최지연 박사님께서 발표를 해주실 예정인데요. 저희가 농산어촌 유토피아 실천 모델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주로 농촌에 특화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어촌은 좀 특수성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 특히 그것을 섬, 바다, 마을 이렇게 좀 표현을 해서요. 그 어촌형 유토피아 실천 모델안 이것을 그 KMI에서 주로 연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연구 결과 일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발표 시간은 15분입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해양생개발원 최지연입니다. 우선 뭐 이런 연구를 좀 할 수 있게끔 해주신 우리 농경연 송영 박사님한테 좀 감사드리고 같이 연구했던 연구진들한테도 많이 제가 도움을 받아서 과연 이제 이런 것들이 어떤 식으로 움직여야지 될 건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사실 이제 어촌이라는 용어를 안 쓰고 왜 섬바다마을이라고 했냐면 사실은 이제 그 섬 쪽이나 바다 쪽에 있는 이런 마을 단위가 산업, 어업, 뭐 농업 이렇게 구분되지는 이제 더 이상 않다라고 보고요. 어찌 보면 농업, 어업에서 이제 나이가 들면서 상업으로 바뀌기도 하고 서비스업으로 바뀌고 돼서 굉장히 직업은 역동적으로 바뀌지만 이 섬 바다라고 하는 특성은 사실 바뀌지는 않거든요. 그렇다면은 이 섬과 바다의 장소성을 담은 이런 마을 만들기는 과연 이제 어떤 식으로 가야지 되는가에 대한 고민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계속 이렇게 누르면 되는 건데 이게 정확히 맞지는 네 않아요. 정확히 맞지가 않네요. 그러니까 네 제가 사실 이제 이 연구를 이렇게 하면서 맨 처음에 이제 했었던 것들이 사실은 우리가 섬, 바다, 도시가 결코 나눠져 있지 않다라는 거거든요. 그동안에는 섬 따로, 바다 따로, 도시 따로 이렇게 연구를 했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이제 섬과 바다와 섬과 이 도시 간에는 사실 긴밀한 역사적인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관계성을 무시한 채 이제 개별적으로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들이 더 나타나고 단순하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점들이 오히려 그것들을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오류에 빠지기도 하기 때문에 사실 이런 바다나 섬이나 육지나 이 관계 속에서 맺어가는 그런 관계를 이해하면서 공간 계획을 했을 때는 좀 더 좀 효율적인 방법을 좀 많이 채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제가 이제 이 섬 연구를 시작할 때 제 첫 번째 전제는 뭐냐면은 과연 섬이 우리 뭐 고립성이라는 얘기를 많이 쓰잖아요. 실질적으로 고립 공간인지 아니면 과연 이게 바다를 품고 있고 사람을 품고 있는 어떤 포용의 공간인지 거기서부터가 제 연구의 의제였었습니다. 근데 연구를 하다 보면 제가 하다 보면 볼수록 이 섬이라고 하는 것은 어찌면은 과거의 교통이 지금처럼 고도화되지 않았을 때는 배로 이동을 했다라고 한다면 사실 이건 육지와 바다를 연결해주는 그런 중요한 공간이었었고 사람과 바다의 어떤 상생관계를 맺고 있었는데 특히 이제 제가 좀 세월호 때 사실 여기에서 보면은 이게 맹골수도 지나는 데서 세월호가 이제 침몰을 했었죠. 침몰을 했었을 때 가장 먼저 달려갔던 것이 바로 이 동고차도에 있는 어민들이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동고차도가 무인도였다라면 그 희생되는 학생 수는 더 증가했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하면서 이게 만약에 무인화되고 섬들이 비워진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해역의 공동화 현상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섬만 비워지는 게 아니라 해역에 대한 바다에 대한 어떤 관리자도 사라지게 되는 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우리가 바다 같은 경우에는 토지와는 다르게 공유제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공공의 자산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공유 자산을 어떻게 우리가 잘 지키느냐도 사실 섬 주민들한테 부여되는 저는 특별한 책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랬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사실은 이런 섬주민이나 요즘 보면은 뭐 어가인구의 손실 뭐 이런 것들을 어가인구가 이제 줄어든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그 원인을 무엇이냐라는 것을 좀 찾아야지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단순히 지금처럼 인구의 감소 이런 거 어떤 자연적인 감소 물론 있겠지만 사실 우리가 고도 성장기를 거쳐오면서 연안이나 바다 쪽에는 굉장한 개발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런 자본의 손실이 됐고요. 그 다음에 수산 자원의 고갈도 이루어졌고 특히 제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 바다라는 공유 자산이 토지화되면서 이 토지화가 다시 사유화되는 과정을 거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어촌 공동체는 해체되면서 이 바다에 대한 관리나 바다에 대한 특성을 사실은 많이 잃어버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섬에 대해서 지금은 이제 많은 관심이 있었지만 과거에는 그렇게 큰 관심이 많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는 뭐냐면은 섬이 어디에 얼마나 분포되고 있는지에 대한 통계조차도 굉장히 부정확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우리나라의 해안선에 대한 도면을 다 따서 물론 해안선에 대한 조사는 이제 국립해양조사원이라는 곳에서 합니다. 그래서 그 파일을 다 받아서 사실은 이 해안선에 따라서 이게 얼마나 분포되고 있는지를 이제 좀 봤는데 사실은 육지 근처에 있는 섬들이 상당히 많지만 이렇게 외곽에 있는 원격 효소들이 좀 사실은 많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우리가 섬의 어떤 거리벌 기준에 따라서 관리를 한다든지 아니면 섬의 어떤 특성을 가지고 관리하고 있다든지 그런 것들은 좀 부족합니다. 다행히 이번에 이제 섬진흥법이 제명되면서 이런 섬에 대한 정책에 대한 통합적인 연구를 할 수 있는 그런 연구원이 이제 새로 생겼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입니다. 근데 특히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섬주민들의 고령화, 무위나 뭐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지만 여기 통계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인구도 굉장히 감소를 하고 그다음에 연평균 소득이나 소비에 대한 부분들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당히 약합니다. 근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섬주민이 아까 전에 육지로 가거나 바다의 상생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사실 교통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여객선의 연령이 굉장히 좀 많이 오래되어 가고 있고 이것에 대한 이제 대책이 아직까지는 굉장히 천천히 가고 있다라는 게 문제여서 지금 섬주민들이 느끼는 것은 바로 이 섬주민들에 대한 이동권에 대한 제약이 가장 큰 문제로 나타날 뿐만이 아니라 이게 육지하고 바다의 이동권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섬 내에서도 그런 이동권에 대한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섬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면서 도서에 대한 관광 개발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이제 그 부동산 등기를 다 띄어봐서 이 남해안 쪽에 그 무인도서에 대한 그 매매 현황을 보니까 2000년 이후에 굉장히 섬에 대한 매매가 굉장히 크게 증가를 하고 있다라는 건데요. 이것은 나중에 보면은 결론적으로는 이것을 어떻게 개발할지 뭐 이거를 고민을 해서 공동개발 방식할 때 항상 갈등의 요소로 이제 제기가 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게 섬 정책이 그동안에 이제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게 이제 행안부에서는 도서종합개발사업, 뭐 해양수산부에서는 무인도서, 그다음 어촌뉴딜 뭐 등등이 있었는데 제가 이것을 좀 도시 그림을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 해양부는 물론 해양만 이렇게 관리를 하죠. 행안부나 그 국토부 쪽은 요 마을에만 관심이 있죠. 그다음에 무인도서는 또 해양수산부가 하고 유인도는 또 해안부가 관리를 하죠. 과연 이제 공간을 놓고 봤었을 때 정책이 얼마나 효율성을 가지고 움직였을지에 대해서는 이제 판단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제가 좀 더 그 실질적인 사례를 들어보면 제가 이건 직접 가서 찍었던 사진인데 이거는 이제 어디 섬이라고 해드리기가 조금 그렇긴 한데 태안에 있는 섬입니다. 뭐 태안에 있는 유인섬이라고 하는 것은 뭐 이 섬하고 또 다른 섬이 하나 있긴 한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제 사람들이 이 높은 계단을 통해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이쪽으로 배가 들어오고 생수가 이제 이렇게 들어오죠. 난간은 거의 부서져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섬들이 여기에서 이제 가구들이 모여 살지만 여기 뒤에는 한 5가구 정도 있는데 이렇게 큰 어항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300억 정도 되는 어항인데 이게 이제 거의 이 섬이라고 하는 것은 관리의 사각지대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제대로 관리되고 평가되고 있는 것에 대한 한계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이게 이제 제가 보기에는 정책의 민낯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 섬 자체 내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자생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이러한 섬 정책이나 바다마을 정책 자체가 어떤 정부의 정책의 큰 프레임에서 들어가기보다 섬에 있는 어떤 자산들을 활용을 해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유토피아 정책에 적용을 해서 발전시키고 확산해 나갈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 이제 소환도거든요. 이제 소환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완도, 보길도랑 이제 연결된 섬인데 이 섬 자체가 굉장히 항일운동의 이제 그 지역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재작년에 여기를 한번 갔다 왔었는데 마을마다 이렇게 매일 태극기가 걸려져 있고요.
그다음에 3,000명 중에 800명이 항일운동을 하다 보니까 이런 수완의 항일운동 기념관이나 그다음에 독립운동가에서 동판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에서 그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해변이나 섬산업이 발달될 때 여기는 인구가 증가된 게 아니라 최근에는 이런 노력으로 인구 감소율 자체가 약간 감소되는 현상이지 인구 자체가 증가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조금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여기에 지금 아까 전에 관계 인구에 대해서도 발표를 하셨지만 여기에서의 그런 도시와의 교류 사업은 뭐냐면은 KTNG가 이게 사실은 이 소환도의 바람이 굉장히 세거든요. 일주일 걸어놓으면 얘가 다 해집니다. 태극기가. 그래서 KTNG 같은 경우는 이곳에 태극기를 이렇게 보내주는 어떤 교류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순례자의 기점 수역도라고 하는 곳은 이제 신안에 있는 섬인데 이 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무런 그런 자산이 없었습니다. 이런 내용이 없었었는데 이 전남에 가고 싶은 섬 만들기 사업을 하면서 이 지역의 사람들을 조사를 하다 보니까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저도 기독교인이 80%다라는 걸 하고 이 섬들을 연결하는 12km의 그런 섬을 이렇게 연결하는 길을 만들고 이 길 안에서의 하나하나마다의 이런 성당이나 예배당을 조그만 어떤 그런 그 랜드마크를 만들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오면은 사실 이 길을 따라서 이런 성당에 예배당에 이렇게 다 방문을 하면은 중요한 것은 이게 볼거리도 있지만 실질적인 힐링과 평안함을 느낀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여기를 한번 다녀왔었는데요. 현재 여기서 이게 육지에서 가기에는 좀 불편할지 몰라도 아까 자연경관과 이런 스토리가 엮여져서 여기에서 한번 다녀오면은 이것이 계속 기억에 남고 이런 다시 한번 오고 싶어 하는 그런 섬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암태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여기도 그 신안에 있는 섬이고 여기는 사실 도초도인데 사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게 동백나무가 굉장히 좀 중요한 자산이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동백나무를 통해서 이 섬을 어떻게 이제 재생을 할까 고민을 하다가 여기에서 내려온 젊은 작가가 있었습니다. 미술 작가인데 그 미술 작가가 이 벽화를 한번 그려보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누구를 그릴까를 굉장히 고민하고 마을 주민들하고 의논을 했는데 결국에는 이 마을에서 가장 아름다운 분을 좀 찾자 하는 게 바로 이 마을의 어르신 분이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어르신을 그림을 그렸는데 처음엔 되게 반대를 많이 하셨대요. 남사스럽다고. 하지만 이제 그려놓고 보니까 이게 어찌 보면 자기의 자긍심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암태도가 아니라 도초도인데 사실 이분이 누구신지 잘 모르실 거예요. 이분이 누구냐면 이세돌 기사의 어머니십니다. 그래서 이런 섬들이 그냥 단순히 벽화뿐만이 아니라 지역의 스토리하고도 연결이 돼서 이렇게 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연흥도의 섬 전체를 하나의 미술관으로 만든다라는 건데 섬 전체 미술관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지역의 마을 주민들이 모두 미술 수업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같이 이 섬을 가꾸는 데에 참여를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욕지도 같은 경우에도 뭐냐면은 이 욕지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왜 이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냐면은 욕지도에 가장 유명하신 분들이 이제 욕지도 할매 바리스타인데 이 분들이 욕지도에 오신 분들한테 이제 커피를 내주는데 이분들이 커피를 어떻게 배웠냐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경상대의 이런 평생학습원의 그런 바리스타 과정에 들어가고 그것을 지방적으로서 지원을 하고 함으로써 이런 교류 시스템이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다시 섬으로 돌아와서 이런 커피집을 열고 섬에 방문하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커피를 대접을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게 섬에서의 먹고 사는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 수 있느냐가 사실은 중요한 건데요. 아까 전에 이제 제가 섬은 이제 바다는 공유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오스트럼 교수의 그 공유제 관리가 실질적으로 장부도라는 섬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사실 섬에서 우리가 보통 보면 자기가 채취한 것을 자기가 가져간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공동 생산을 하고 공동 분배를 하는 시스템인데 이게 한 10년간의 노력으로 진행이 된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80년대 초만 하더라도 채취권을 어촌계에서 다른 사람한테 임대를 했는데
중요한 것은 25살의 청년이 이 편계장이 선출이 됩니다. 근데 이 편계장이 들어오게 된 계기 자체가 도시에서 활동을 하다가 다시 자기가 살던 지역으로 돌아오게 됐고, 그 돌아와서 보니까 이게 너무 불합리하다라고 여겨지면서 사실 자체 운영을 결정이 됐고 10년간의 그 안에서의 여러 가지 갈등이 있는 상태에서 다 이것을 무시하고 마을 주민들과 어촌계랑 합심을 해서 야, 우리가 공동 생산해서 공동으로 분배를 하자라는 이제 결정을 하고 처음에는 93년에는 한 85만 원밖에 안 됐지만 현재는 한 1인 가구당 1,100만 원 정도 배당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 완전히 갖춰졌습니다. 근데 여기서 들어와가지고 바로 이제 뭐 일을 해서 배당이 되는 게 아니라 장고도에 20년 이상을 거주하는 사람한테만 배당이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 마을 가구에서 한 5, 6가구 정도가 이게 배당은 아직까지는 안 된다라고 합니다. 근데도 불만이 없다라고 해요. 그 이유 자체가 뭐냐면 1, 2년 있으면 자기가 배당을 곧 받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현재도 이제 무리 없이 이제는 10년간의 여러 가지 이제 히스토리와 그다음에 어떤 그 지역의 혁신 리더들이 그 이제 운영을 함에 따라서 처음에는 굉장히 미진했지만 지금 현재는 굉장히 좀 많은 소득을 안정적으로 가고 있고 그다음에 이것에 대한 히스토리가 더 있긴 한데 나중에 제가 시간이 되면 이것만 가지고도 한 15분 정도 발표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러한 장고도의 노력이 주변 지역까지도 확산이 돼서 주변 지역에서도 지금도 기본소득, 기본 배당이 이제 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제가 시간이 없어서 좀 빨리 하자면 또 하나의 제가 좀 꽂힌 사례가 하나가 있는데 괜찮아 마을입니다. 이 괜찮아 마을은 목포에 있는 건데요. 사실 이것은 마을보다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게 하나의 여관을 개조를 해서 청년들을 위한 공간을 그냥 내줬습니다. 그래서 와가지고 그냥 쉬고 놀아라 라고 하는 게 이 괜찮아 마을의 컨셉입니다. 근데 이 괜찮아 마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제가 한 3, 4년서부터 쭉 이것을 좀 주시하고 있었던 것이었는데요. 이 청년들이 여기 와서 그냥 노는 게 아니라 그냥 사람들을 만나고 여러 종류의 사람을 만납니다. 뭐 어떤 학생은 뭐 전공이 다 다르고 활동했던 것들이 다 다르겠죠. 근데 이 학생들이 한 5, 6주 이렇게 하게 되면서 뭐냐면은 자기의 장점들을 하나의 프로젝트에 맞춰서 하나하나의 성과를 내면서 다양한 어떤 그런 아이디어가 이제 창출이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에서 도시에서 서울에서 있던 이제 괜찮은 마을에 한 5주 정도 와서 있었던 사람이 지금은 목포시 공무원으로 들어가기도 했거든요. 그 정도로 좀 굉장히 좀 좋은 사례고 뭐 BBC나 이런 데서도 사례로 나왔었습니다. 특히 이제 제가 여기서 했었던 게 뭐냐면은 이 괜찮은 마을에서 하나의 그런 성과물이 나왔던 게 매거진 섬이라는 것이 나왔는데 이런 이제 책자죠. 근데 책자가 굉장히 독특하고 재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제가 다른 거는 보다는 제가 조금 주시했던 것들은 여기 이 책 안에 이제 변화를 원하는 목소리라고 되어 있는데 이 변화를 원하는 목소리 중에 하나가 산속에 소를 잡아주십시오라는 게 있어요. 이게 왜 그럴까요? 제가 이제 이걸 읽어보니까 왜 그러냐면은 이게 여서도에 있는 것들인데 이 사람들이 여기 사람들은 이제 소를 이렇게 먹이를 주려고 그러면은 뭐 이렇게 염을 주고 그런 게 아니라 방목을 합니다. 방목을 하는데 이분들이 나이가 드니까 이 소들이 야생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소에서 나오는 이런 분비물들이 이 마을의 그 식수를 오염시키는 그런 상황으로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요구가 있었었고, 그 다음에 뭐 나머지 것들은 다 그런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가장 또 이게 보면은 여기서 보면은 원하는 게 과일, 채소, 유제품 같은 신선식품을 먹는 마트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데 섬에서의 가장 큰 호의는 뭐냐면은 이러한 신선한 과일, 신선한 채소를 먹는 게 이 사람들에 대한 가장 큰 호의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이것보다도 제가 이제 뭐 도시민에 대한 인식조사나 뭐 여러 가지를 다 했지만 궁극적으로 이 도시민과 그런 바다마을에서의 그런 유토피아의 구상은 뭐가 될 것이냐라는 건데 사실 실질적으로 보면은 제일 중요한 건 서로에 대한 이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이해를 어떤 식으로 할 것이냐가 바로 이제 교류의 매개가 된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해를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가 사실은 문제고
우리가 그동안의 섬이나 바다가 어떤 변방에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어떤 이런 작은 노력들이 중심의 역할로서도 저는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시간이 없어서 좀 빨리 지나가면 사실은 뭐 이런 내용들이 있지만 제가 제일 핵심적인 것들을 좀 말씀드린다면 맨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네, 이겁니다. 사실은 여러 가지 제가 사업들을 이제 다 해봤지만 이 지역에서 벌어지는 사업들이 농촌, 농림부, 뭐 복지부, 뭐 보건복지부, 해양사부 다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하나의 좀 연계 체계만 만들어도 기존에 뭐 별다른 시스템이 없어도 사실은 굉장히 좀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가 있을 것 같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아까 전처럼 항만이나 뭐 이런 인프라의 투자도 사실은 중요하지만 그동안에 부족했던 이런 사람에 대한 투자가 정말 더 강력하게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섬주민 자치조직이라든지 혁신 리더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이 분을 왜 넣었냐라고 한다면 이 윤미수 보좌관님이 전남에 가고 싶은 섬이나 경남의 섬 보좌관으로 활동하고 있지만 이런 인프라에 드는 사업에서 이런 분들을 더 키워내는 게 저희는 더 앞으로의 이런 성개발이나 바다마을에 더 중요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일본이나 미국에서도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국 사례를 그대로 적용할 필요는 없지만 우리 특성에 맞는 이런 이 실천 모델들을 앞으로 송 박사님이 그 특위에서 하셨다라고 열심히 조직이 만들어진다라고 한다면 이런 것들이 조금 더 효율적이고 통합적이고 종합적이고 그리고 사람 중심의 그런 모델로 계속 확장되어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네, 네. 우리 앞에 구자춘 박사가 시간을 한 5분 정도 네. 절약해줘서 우리 최지연 박사님이 한 5분 정도 더 쓰셨는데 말리지 않고 감사합니다. 말씀하시게 하였습니다. 이제 세 번째 발표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주인 박사가 준비를 했고요. 농산어촌 유토피아 구상의 사업화 방향과 과제라는 제목입니다. 저희가 3년째 연구를 하다 보니까 그 1, 2, 3년 차의 정책 과제라는 것이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마 누적시켜 나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내용 중에 역시 일부를 좀 말씀을 드리고 여러 가지 의견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5분 지켜서 발표해 주십시오. 네, 한국농촌면제연구원 성주인입니다. 저는 농산어촌 유토피아 구상을 사업화하기 위한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 내용으로 구성을 했고요. 네, 먼저 그 농산어촌이 처한 여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농산어촌은 새로운 활동 기회가 있고 또 미래의 변화를 선도할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아시지만 도시 같은 경우 이제 오랫동안 이 대도시 집중이 되면서 혼잡 비용, 집값 급등 이런 문제가 있고 또 청년들은 이 실업 문제 그리고 노년층들은 준비가 없이 그렇게 은퇴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을 풀 수 있는 공간이 농산어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농산어촌이 안고 있는 인적 자원 부족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을 또 함께 해결하기 위한 것 이것이 저희가 생각하는 유토피아의 지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농산어촌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이 좀 발현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인구가 유입되는 시군들이 그림처럼 이렇게 이 과거보다 지금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고 있고요. 귀촌인 증감률을 지도에 표시해 봤는데 혁신도시나 지방 거점 도시 주변도 많이 늘지만 주목할 만한 것이 전통적인 과수화 지역으로 얘기되는 곳들, 이 지방 소멸 1위를 다툰 그런 지역들인데 그런 것이 또 귀촌인들이 가장 많이 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다음에 꼭 그 농촌으로 이주를 해가지고 그 주소를 옮기지 않더라도 도시민들 중에 상당수가 농산어촌에서 무언가 자기가 희망하는 버킷리스트를 실현해 보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5년 내에 이 버킷리스트 실행을 준비하고 있는 도시민들이 31%는 되고요. 그 중에 또 약 45% 정도. 그래서 도시민 중에 14%는 5년 내에 뭔가를 해보겠다. 이런 그 여러 가지 기대를 받고 있는 그런 공간이 농산어촌입니다. 실제로 또 코로나19 이후에도 이 연령별로 비농기촌 의향 코로나에 따라서 보니까 특히 5, 60대로 갈수록 이렇게 과거보다 늘어났다 이런 답을 하고 있고요.
또 향후에 코로나19라든지 뭐 등으로 인한 장래 농촌 전망, 여기에 대해서는 또 도시민과 농업인이 좀 엇갈리는 답을 보이고 있는데, 도시민들은 현재 가지고 있는 기대에 따라서 이렇게 긍정적으로 이렇게 답하고 있는 반면에 농업인들은 오히려 또 부정적인 그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 배경에 대해서 한번 좀 간단히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전히 도농 간의 정주여건 격차 이런 것들이 존재하고 있어서 그러는데요. 10점 만점으로 동읍면이 구분해가지고 이 10점 만점 점수차 비교해 보니까 대체로 이렇게 의료와 관련되는 그런 것들, 빨간색 표시되어 있는 이런 것들이 농촌과 도시 간에 굉장히 큰 격차가 있고, 그 파란색은 농촌 내에서도 읍과 면지역 간의 격차가 있는 생활 편의시설이라든지 문화여가 이런 것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농산어촌의 잠재력 이런 것들 실현하기 위해서는 이런 정주여건 격차를 또 해소하는 그런 작업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또 도시민들도 여러 가지 기대나 수요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이걸 농산어촌에서 실현하는 데는 굉장히 제약이 많은 걸로 나옵니다. 특히 그래서 버킷리스트 실행을 희망하는 도시민들이 이런 걸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답한 결과입니다. 제일 높은 순위가 주거와 관련되는 거, 그다음 정보, 일자리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 실제 제일 농산어촌에 옮겨서 뭔가 할 때 가장 큰 제약이 되는 사항들이 주거지에 대한 거고, 또 뭘 하려고 해도 어디 가서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정보에 대한 요구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 일자리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이 농산어촌 유토피아 구상을 실현하는데 좀 염두에 둬야 될 그런 사항들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 과제들을 한번 좀 간략히 살펴봤습니다. 일단 저희가 생각하는 유토피아 구상의 지향점, 아까 관계 인구에 대한 얘기가 있었는데 그 스톱 개념의 정주 인구를 통한 활성화가 아니라 이제는 관계 인구 확대를 통한 농산어촌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농산어촌에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주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크게 6가지로 이렇게 앞으로 좀 추진 과제를 좀 뽑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사전 교류 프로그램 확대가 필요하고요. 관계 인구 확대를 위해서. 그리고 농산어촌 살아보기 체험 지원 같은 것들, 그리고 경제활동, 인프라, 또 서비스에 대한 것도 있고요. 또 공동체 자체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이런 과제들을 뒷받침하는 사례들을 몇 가지 간략하게 제시해봤습니다. 살아보기 사전체험 지원과 관련해서는 이런 사례도 있습니다. 은퇴자 공동체 마을, 공무원 연금공단과 지자체가 제휴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빈 연수시설, 안 쓰는 시설을 활용한다든지 아니면 유효화된 펜션입니다. 이런 것들을 몇 달 살아보기 체험 공간으로 활용하거나, 또 한 2주 정도 코스인데 이런 지역 단체와 연계를 맺고 몇 가지 실제 체험해보는 그런, 예를 들어서 농업을 체험해볼 수 있는 홍성, 그 다음에 사회복지와 관련된 일들, 영광이고, 또 농촌 교육과 관련된 일들, 이런 2주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또 시행을 하는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사전 교류 단계에서 필요한 것이고, 인프라 관련해서는 무엇보다 다양한 유형의 이 농촌형 주거단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일본에서도 이런 청년 임대주택 단지가 있고, 그 다음에 또 경제활동과 이 살아보기 체험, 그게 연계된 이런 일본 가미야마정으로 많이 소개되는, 그래서 이런 곳에서는 이 기업체의 위성사무실, 도시에 있는 기업들이 위성사무실을 지어가지고 또 이 직원들이 농촌에서 이렇게 일도 하고 또 여가도 체험하고 뭐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사례. 그 다음에 경제활동 관련해서도 아주 전업적으로 일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또 도시민들이 반농 반엑스형 그런 라이프 스타일을 추구를 합니다. 반쯤은 농사를 짓고 나머지 반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들 또는 의미 있는 일들, 이런 것들을 하는 건데, 이런 사회적 경제 영역에서 이런 일거리들을 찾아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예시하고 있는 것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공동체 활동 참여와 관련해서도 다양한 사례들이 이미 나타나고 있습니다. 영국의 이 경관 파트너십 프로그램을 추진한 그런 지역인데, 이런 지역 탐방 프로그램, 자원 발굴, 이런 데 다 주민들이나 아니면 도시에서 온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광군 여민동락 공동체에서 이런 경제활동과 더불어서 주민들을 위한 이런 교육, 그리고 이 마을 교육 공동체 활동 등등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 이런 사례들을 좀 더 앞으로 좀 확산될 수 있도록 사업화하는 그런 구상을 지금부터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무엇보다 일단 다지역 거주 플랫폼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저희는 한국형 플라잉 가르텐 또는 다차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림에 보시는 게 러시아 다차인데 이게 그 조사에 따라 좀 다르긴 하던데 러시아 도시민 50 내지 70%가 다차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굉장히 러시아를 대표하는 어떤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은 거죠. 우리도 그런 식의 농산어촌 마을 스테이 체계 같은 것들을 한번 만들어 보는 게 필요하겠다는 생각이고요. 그 방식은 뭐 빈집 활용, 그다음 또 실제 신규 주거다니는 조성 등등 여러 가지 할 수 있고 보시는 것처럼 지자체나 농림부, LH, 농어촌공사 등 여러 그 기관이나 단체들이 이런 각자의 전문성들을 발휘해 가지고 이런 일들을 해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이 기존 부처 인프라 사업들을 좀 같이 연계하는 노력이 필요한데 대표적으로 농식품 농촌 협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서로 이제 가지고 있는 자원들을 좀 연계해서 협약을 맺고 지원하는 프로그램인데 이런 농촌 협약과 그다음에 국토부에서 올해부터 추진하는 농산어촌 주거 플랫폼 이것들을 같이 연계해서 필요한 지역에 주거단지 조성하고 그다음에 필요한 기반시설도 지원하는 그런 식으로 쓸 수 있을 겁니다. 화면은 서하면 사례죠. 그 주거 플랫폼 개념입니다. 주거단지가 이렇게 있고 청년 창업, 레지던스 시설, 커뮤니티 시설 이런 것들이 연계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좀 만들어보는 그런 아이디어입니다. 기존 사업들도 활용하지만 신규 예산 사업도 또 필요합니다. 저희들 크게 한 3가지 정도 예산 사업들을 제안해봤는데 일단은 이 소프트웨어 활동들을 리빙랩 방식으로 다양하게 확산하기 위한 이런 것들을 전국에 한 5개 내지 10개 정도 이런 데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는 게 필요하겠다는 생각이고요. 인프라 정비도 그와 더불어 필요할 겁니다. 농산수촌 마을이 옛날 그 노후한 마을 인프라를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장래 지속 가능한 거주 공간이 되도록 인프라 개선 사업을 하고 그다음에 좀 더 신규로 좀 대규모 시설 같은 것들을 좀 복합 시설을 지을 수 있는 그래서 주거 복지 문화 등등 이 괴산 자연 드림파크입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시설들이 들어가 있고 여기 생산 시설, 주거 문화 다 같이 들어가 있고 꼭 신규 대규모 시설이 아니라도 프랑스처럼 이렇게 옛날 도축장이었는데 이 시설을 이렇게 이런 공간을 활용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가미야마의 공동주택 프로젝트.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농촌 협약 자체도 지금 현재는 이렇게 일반 농산어촌 개발 사업 중심으로 진행이 되는데 앞으로 농림부가 가지고 있는 자원, 그다음 나아가서 타부처 사업으로 연계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그 유토피아 시범 사업과 연계해서 앞으로 좀 그 확대해가는 그런 작업이 필요할 거라는 생각입니다. 사업화 아이디어를 종합하자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레지던스 체인, 그다음에 이 협약과 주거 플랫폼을 연계한 다부처 사업 지원, 그다음 신규 기반 사업, 또 이걸 바탕으로 리빙의 사업을 활용하는 것, 이런 것이 저희가 생각하는 사업화 아이디어고요. 이것을 위한 제도 정비도 필요할 겁니다. 크게 2가지로 생각해봤는데 이게 지금 그 다지역 거주가 지금 앞으로 이제 계속 보편화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지금 좀 그 세제로서 뒷받침해 줄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도시의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농산어촌의 주택을 소유하더라도 뭐 그동안에 1세대 1주택 그걸 너무 엄격하게 할 게 아니라 일정한 조건 하에서 세금 부담을 완화하는데 크게 3가지 생각해봤습니다. 취득세, 2주택자의 그 취득세가 좀 증가되고 있는 농산어촌 주택은 좀 배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기준이 6,500만 원 이런 정도라서 좀 낮기 때문에 좀 올리는 거. 종부세도 그 합산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데 농산어촌이 수도권 중 원격 농산어촌 여기는 좀 제외되기 때문에 이런 데는 좀 포함한다든지 또 양도세도 이 비과세 적용 기준 이걸 3년보다 현재 3년인데 더 확대한다든지 이런 아이디어를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이런 것들은 앞으로 많이 논의가 필요할 것 같고요. 농촌 공간 계획에 대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농촌다운 환경, 경관 이런 것들을 지니고 있는 곳이 결국 농산어촌 유토피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아이디어는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 마을 주변에 분포하는 난개발 시설들 이런 것들을 정비하고 주민 자율적인 어떤 경관을 살리기 위한 그런 활동 이런 것들을 지구로 지정해가지고 좀 보전하고 지원하는 그런 것들 제도화하는 노력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입니다. 이 사업이 이렇게 그 다부처 사업으로 진행되고 그다음 또 운동으로서 유토피아가 이렇게 확산되기 위해서는 이런 3차원의 추진 체계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중앙 단위의 여러 부처와 위원회, 공공기관들이 들어가 있는 추진 본부가 있어야 될 거고요.
실제 지역 단위에서 이런 일들을 좀 통합적으로 하기 위한 추진단이 필요하겠다. 근데 이것만으로 안 되고 실제 농산업종 유토피아는 이 민간의 어떤 운동으로 진행돼야 하기 때문에 그런 운동들을 지원하고 그다음에 또 그것을 언론이나 뭐 이런 여러 매체를 통해 가지고 이 확산할 수 있는 이런 3차원 추진 체계가 필요하고 지금 현재는 이제 유토피아 특위가 만들어서 요게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처음 출발한 단계인 거죠. 이걸 확대해가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고요. 무엇보다 그 지역 단위에서 이런 그 추진 체계 만들어져야 되겠죠. 유정기 박사님 그 자료 인용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체계인데 중앙 지자체 이렇게 1대1로 분산 그 지원되는 사업, 그걸 통합적으로 만드는 그 체계, 의성군에서 이런 걸 하신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함양군에도 최근에 이런 유토피아 사업 같은 것들 좀 더 체계로 추진하기 위한 이런 추진 체계가 만들어졌습니다. 행정 차원의 TF, 그다음 외부 지원 그룹 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앞으로 좀 진행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시간 관계상 제가 간단히 이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그 발표 시간을 정확히 지켜주셔서 우리가 토론을 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토론자분이 4분이 계시거든요. 4분이 제 생각에는 한 8분 정도 말씀하신다 생각하시고 말씀하신 다음에 그 마지막에 추가 토론이 할 게 있으면 좀 더 하고 우리 발표자들 이야기도 좀 듣고 이렇게 진행을 할까 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제 생각에는 제가 이 이야기를 꼭 붙여야 되는데 제가 토론자 중에 가장 좋아하는 우리 유정규 박사님한테 먼저 말씀하실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 박사님. 반갑습니다. 뭐부터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은 3가지입니다. 하나는 이 관계 인구, 버킷리스트 이런 문제와 관련된 얘기고, 2번째는 왜 지금 농산어촌 유토피아가 이렇게 뜨고 있을까라고 하는 문제, 또 그와 관련해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뭔 문제, 어떤 점을 중심으로 이걸 접근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2번째 얘기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사례 소개와 관련된 제 생각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 관계 인구에 대한 접근을 하셨는데요. 뭐 굉장히 필요한 일이다. 우리가 그동안에 뭐 이런 연구가 없었던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걸 좀 본격적으로 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다만 이게 이제 대부분이 다 이제 설문조사 방식으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버킷리스트도 마찬가지고. 이 설문조사라고 하는 게 한계가 뭐 다 아시는 것처럼 설문할 당시에 어떤 심리적인 상태를 표출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바탕으로 이게 어떤 정책화를 하려고 할 때는 굉장히 면밀하고 구체적인 검토 이런 게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가령 버킷리스트 조사에서는 2019년 농경인 조사에서는 54.1%가 농촌에서 버킷리스트를 실행한 걸 나는 원치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관계인구 할 때는 54%가 능동적으로 노후 준비를 위해서 농산어촌 관계를 하려고 한다. 상반되고 있죠. 또 가설 1에 보면은 연령이 낮을수록 관계 의향이 높아질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버킷리스트 조사에서는 20대는 71.3%가 농촌에서 버킷리스트를 실현하는 걸 부정적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충돌한다는 얘기죠. 근데 또 재밌는 거는 뭐냐? 지난 한 6년 정도 사이에 보면은 전 연령층에서 귀농귀촌 인구가 감소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2018년 이후에는 총량이 감소했죠. 그런데 20대의 경우는 즉 버킷리스트에서는 절대 다수가 농촌에서 버킷리스트 실현하는 걸 부정적으로 평가한 20대만 유일하게 지난 6년간 한 40% 정도가 늘어났단 말이에요. 이 얘기는 뭔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회적인 심리나 이 버킷리스트 조사나 이 설문조사는 하나의 경향이기 때문에 이거를 특정 시점을 중심으로 정책화할 때는 굉장히 많은 주의가 필요하다. 어떤 지역을 원하는지 또는 어떤 연령대는 어떻게 반응하는지
또 그런 것을 결정하는 요인이 무엇인지 이런 거에 대한 주도 면밀한 반응이 필요하겠다. 실제로 이 연구에서는 굉장히 도시 사람들이 농촌에 막 관심을 갖고 막 가려고 하는 것처럼 했지만 엊그저께 5월 17일 한겨레 신문에는 일자리 병원도 없고 빈집 빈축사도 많아서 노년층의 절반 이상 귀농을 원치 않는다 이런 헤드라인으로 또 했더란 말이죠. 내용은 물론 이제 준비를 제대로 하자 이런 얘기겠습니다. 그래서 제 얘기의 결론은 이런 설문조사를 해석할 때는 또 특히 그것을 토대로 해서 정책화할 때는 굉장히 많은 주의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농산어촌 유토피아가 왜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붐을 이룰까? 그 균형이의 그 농산어촌 유토피아 특별위원회 소개하는 자료에도 봤습니다만 그거를 계기가 이제 함양 소위 서하초의 아이토피아의 성공 사례가 촉진제가 됐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그럼 함양의 서하초의 아이토피아가 성공한 사례를 잘 분석을 해서 그것을 어떻게 정책화할 것인가 이렇게 정책 대안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이 한쪽 측면만 너무 중시되고 있다. 뭔 얘기냐면은 아이토피아가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사이에 균형이라든가 인문사회 이사회라든가 또는 크레이라든가 이런 주요한 국책기관들이 공동으로 노력한 결과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보면은 장원이라고 하는 역량 있는 사람이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 사람이 소위 불쏘시개가 된 거고 나머지는 아궁이가 된 거다 이런 얘기죠. 아궁이만 있었으면 불이 탈 수가 없잖아요. 불쏘시개가 있고 아궁이가 있어야 되는데 근데 지금 얘기들은 대부분이 다 뭐냐면 불쏘시개 얘기는 안 하고 전부 아궁이 얘기만 하는 거예요. 논의되고 오늘 발제도 그렇습니다만 대부분이 공간이나 하드웨어 중심 이런 걸 하고 있다. 제2, 제3, 제4, 제5 이런 서하초 사례를 계속 만들기 위해서는 지금 말씀하시는 공간이나 하드웨어의 개선 이런 것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저는 그보다 먼저 우선적으로 주목해야 될 과제가 어떻게 하면 제2, 제3의 장원을 만들 것인가 여기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근데 아까 최 박사님 얘기에서도 인프라 투자에서 사람에 대한 투자를 바꿔야 된다라는 얘기는 있었지만 그 설명의 그 얘기의 대부분은 전부 다 하드웨어 얘기예요. 예를 들면 사람에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사람을 어떻게 투자해야 될 것인가. 농식품부나 이런 데서는 사람에 대한 투자를 말로만 하지 그런 걸 하려면 다 기재부에서 반대한다고 안 합니다. 그래서 연구자들이 해야 될 일은 그런 기재부에 반대하는 논리를 서하초 사례라든가 여민동락 사례라든가 자연드림파크 사례 이런 걸 통해서 이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걸 논리적으로 해서 이거를 제도화하는 게 나는 우선적으로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과거에 우리가 소위 소수의 특수한 사례를 일반화해가지고 정책했다. 거의 대부분이 다 그냥 기대했던 성과를 못 이루고 끝난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말로만 사람이 중요하다고 할 게 아니라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여기에 얘기한 것처럼 연구를 통해서 어떻게 그걸 제도화할 거냐. 재산세 중과를 피하도록 한다.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의 투자를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구체적인 연구가 되지 않으면은 과거에 우리가 했던 방식 또는 했던 경험을 반복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지금 농산어촌 유토피아가 지금 계속 이대로 붐을 이루고 갈 것인가? 우리 지금 준비가 나는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례, 국내 사례라든가 일본 사례나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계속 그런 거예요. 저도 그 범주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자연드림 파크를 얘기하는데 자연드림 파크 아무리 소개해도 난 소용없다. 자연드림 파크가 제2, 제3으로 확산되려면은 아이쿱을 만드는 일을 해야지. 아이쿱이 없이 자연드림 파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기 시설만 하면 되겠습니까? 여민동락만 하지 여민동락을 만들게 된 과정 강의원을 비롯해서 그 젊은 부부 세상에 가서 어떻게 했다든가 이런 얘기들을 그 사람은 힘들겠지만 지금 제도적으로 어떻게 그런 사람들을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인가. 가미야마 정에 무슨 IT 얘기를 하는데 그 사례를 그 현재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그게 됐는가 그로부터 우리가 뭘 할 것인가를 해야 되는데 그 현재 사례만 상황하니까 그냥
아, 그런 게 있구나라고 하는 걸로 끝일 가능성이 높다. 그런 점에서 이 사례 연구나 사례를 소개할 때 우리가 뭐를 중심으로 봐야 될 것인가, 이런 점들을 다시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얘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유 박사님. 그 말씀하신 거는 잘 새기겠고요. 나중에 이제 발표자도 이야기를 하겠지만 우리는 의성군 사례를 이야기할 때 유정규 박사님 이야기를 빼놓지 않고 합니다. 이 얘기만 하는 걸 안 된다니까. 이 얘기만 뭐해. 즉 우리가 충분히 자각을 하고 있다 이야기 드리면서 그거를 어떻게 만들어 갈지를 여기 계신 분들이 다 같이 좀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좀 더 드리고요. 그 다음 우리 토론은 아마도 우리 오영훈 박사가 시간이 좀 급한 모양이죠. 저는 임희용 박사를 두 번째 부탁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오영훈 박사가 먼저 하고 싶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영훈 박사님 먼저 하시죠, 그러면. 오 박사님? 오 박사님 못 듣고 있나 보다. 오영은 박사님? 그러면 지금 연결이 잘 안 되는 것 같으니까요. 3층으로 내려오시라. 오영은 박사님 돼요? 들려요? 여기 내려와서 바로 얘기하고 가면 돼요. 자, 그러면 임희용 박사님 먼저 하십시오. 문제가 있구나. 네, 네, 오영은 박사님 오영입니다. 들립니까? 네, 원래는 내가 임희용 박사님이 먼저 하셨으면 했는데 오영 박사님 네. 시간이 급한 것 같아서 오 아, 박사님 네. 먼저 하십시오. 네, 아, 네, 부탁합니다. 네. 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은 저희가 실제로 현장에서 이런 일들을 해보니까 네, 지역 주민들과 청년들이 함께 교류하는 과정이 정말 중요하더라. 그래야지 그들이 관계 인구가 되더라. 이런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첫 번째, 저희가 이제 작년, 재작년에 걸쳐서 19년, 20년에 인제군에 있는 기린 상남 지역에서 함께 청년들이랑 마을의 자원을 찾고 그 자원을 어떻게 판매하거나 아니면 유통할 수 있는지 방안을 같이 논의하는 인제 11살이라는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지역에 있는 이제 도시에서 들어오는 청년들이 각 마을에서 이제 10일 동안 머물면서 자원 찾기를 했는데요. 그 중에 진동계곡 마을에서 머물렀던 청년은 그 마을의 여러 자원들을 조사하고 고민한 이후에 그 마을이 가지고 있는 이제 자원들에 대한 이해를 하고 다시 서울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나서 1년이 지나서 이 청년이 그 마을에 다시 또 방문을 하게 되고 그러고 이제 다시 그 마을이 가지고 있는 고민들을 같이 고민하면서 마을이 오랫동안 농산물을 계속 건조해서 판매하려고 준비를 해놨는데 판매하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걸 네이버에다가 이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네이버 미에다가 판매할 수 있는 과정들을 만들어 드리고 그 덕분에 3년간 사실은 거의 판매가 저조했던 농산물을 한 3달 안에 그걸 다 판매하는 그런 성과들을 내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청년이 들어와서 10일 동안 또는 한 달 동안 이렇게 관계 인구가 돼서 뭔가를 해보는 것, 도시에서 외부 사람이 들어와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지역 안에서 그 청년들과 같이 교류하고 지역의 문제를 같이 고민하고 할 수 있는 지역 안의 공동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게 가능해야지만이 그들이 같이 지역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역에 또 다른 일자리를 만들어내기도 하고 또는 지역에 뭔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관계들이 만들어진다라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던 앞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여러 사례들 중에 정말 중요한 것은 외부에서 관계 인구가 들어오는 것 물론 중요하지만 지역 안에서 그 관계 인구와 함께 같이 고민하고 교류할 수 있는 지역 내 공동체를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고 앞서 사례에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넓은 효복농장이 있는 것 그 이후에 장곡에서 다시 평민마을학교라는 걸 통해서 반동 반엑스라든지 또는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들이 적정한 기술을 가지고 농사를 짓게 또는 적정한 문화와 적정한 예술로 지역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같이 고민해 줄 수 있는 단체들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그 관계 인구들이 지역에 들어와서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었는데
물론 이제 농업을 하는 농사 활동을 일부 하는 경우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이제 그렇지 않은 또 다른 활동들의 기회들을 찾고 있는데 그게 무엇이어야 할까에 대한 고민이고 그걸 하기 위해서는 지역 주민이 필요로 하는 생활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는 다양한 주체들과 연동시켜 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지역의 주민들이 제일 불편한 것이 무엇인가라고 여쭤보면 물론 이제 교통 문제가 제일 어렵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의료와 관련된 문제들을 주민분들이 많이 이야기하시는데 특히 저희가 조사해 본 그전에 이제 크레이에서 조사하셨던 것처럼 삶의 질에서도 보건 분야의 도농 격차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의료나 보건의 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들을 고민을 해야 되는데 물론 이제 가는 교통수단을 더 원활하게 하는 방법도 있고 지역 안에 이제 보건소나 보건지소들을 더 많이 늘리는 방안도 있지만 지금 농촌부에서 일어나는 것처럼 오히려 반대로 거기에 있는 서비스들을 마을로 전달해 줄 수 있는 체계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들이 무엇보다 필요하고 그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주체 사람들, 이 사람들이 하는 공동체 활동에 도시에서 들어오는 관계 인구들이 거기에서 뭔가 활동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뭐 진료 공간이 취약한 그런 농촌의 외곽지의 배후 마을들의 경우에 의료 배달이나 아니면 뭐 돌봄 배달이나 아니면 거기에 덧붙여서 문화 활동을 같이 배달하는 그런 활동에 외부에서 들어오신 관계 인구나 교류 인구들이 함께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지고 결국은 그게 관계 인구가 들어와서 교류하거나 아니면 협동하거나 지역에 관심을 가지는 걸 떠나서 이제 이주를 고민하고 실제로 이제 정착할 수 있는 관계 과정까지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마지막에 성주인 박사님이 말씀하셨던 내용과 유사한데요. 그러려면 관계 인구들이 나 농촌 가서 살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데 그러려면 농촌 다음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무엇보다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역 주민과 또는 관계 인구들이 함께 농촌을 가꾸어 나가는 여러 가지 경관 활동이나 보존 활동이나 환경 활동들을 같이 할 수 있는 구조들을 많이 만드는 것이 필요한데 그걸 그냥 지역 주민들에게 맡겨놓을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뭐 정책적인 홍보라든지 또는 다양한 민간 단체들이 그런 활동을 하고 농촌에 관심을 가지고 그런 일들을 해볼 수 있게 하는 것이 저는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오 박사는 현장을 많이 다니기 때문에 그게 아마 책에서 보는 이야기가 아니라 현장에서 듣는 이야기 중심이라 마음에 더 와닿는 것 같아요. 오 박사님 말씀에 이어서 우리 임용 박사님이 바로 이어서 하시면 어떨까 합니다. 임용 박사님 준비됐어요? 네, 임용 박사님 잘 들립니까? 네, 제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그러면 네. 임용 박사님한테 그 세 번째 토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좋은 세션을 구성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주 오늘 구성이 좋은 것 같고요. 작년부터 이제 저희가 유토피아 이거 하면서 농경연 박사님들 많이 뵙고 저도 공부가 많이 되었습니다.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크게 두 가지 파트인데요. 한 가지는 국토부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제 농사노촌 주거 플랫폼 관련돼서 어떻게 생각하면 이제 저희 고충입니다. 그래서 한번 좀 공유하는 자리가 필요하다. 이건 이제 관계 인구랑도 좀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저도 지역개발 사업 평가 센터를 지금 맡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국비 50억 정도 생활 SOC를 공모하는 거를 지금 공모 중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거하고 관련된 좀 큰 얘기들 예, 두 가지 방향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제 여러 발표에서도 나왔지만 이제 주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첫 번째 고민은 국토부 내에서 주거 뉴딜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얘기가 많이 된 이사 대책 하에 포함은 되어 있습니다. 근데 국토부는 전통적으로 공급이 수요를 결정한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주택을 공급을 많이 해주면 아까 여러 설문조사에 나왔듯이
주택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많이 들어갈 거다. 근데 이제 저는 그동안의 제 경험으로는 이 농사노촌은 꼭 그렇진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내고 있는데 그 다음에 부딪히는 문제가 뭐냐면 수요 추정을 정확히 해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주거 쪽은. 그러니까 생각하시는 수준이 그냥 관계 인구가 몇만 명 올 거다 이 수준이 아니라 정말 주택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자세한 그 수요자에 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근데 이제 그게 이제 거의 안 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지금. 그래서 아까 오늘 구자춘 박사님 말씀해 주신 거 되게 저는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일단 관계 인구가 어느 수준에서 들어올 것이냐. 그게 도대체 몇 명이냐. 그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주거 형태를 원하느냐. 몇 년 동안 살다 갈 것이냐.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점유 형태가 자가가 많았는데 원하는 사람이 예를 들어 이제 도시에 4일 있고 뭐 지방에 3일 있을 때도 자가를 원할 것이냐. 뭐 20대 여성들이 원하는 특수 수요는 뭐냐. 고령자가 원하는 것이 뭐냐. 이게 끝도 없는 그런 질문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도 이 농촌 쪽에는 그렇게 이렇게 자세한 조사가 주택 쪽에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라서 사실은 굉장히 지금 거기에서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저희가 해야 될 일인데 저희가 요새 여러 가지로 어려움에 지금 많이 직면해 있어서 만약에 이제 다음 연구를 하시거나 다른 연구자들이 주택 쪽을 접근을 하실 때는 좀 난이도가 있다 한마디로. 그래서 그런 분들하고의 그런 연대를 통해서 이 관계 인구의 수요를 특히 주택에 대해서는 상당히 잘게 고민을 좀 해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공급 쪽은 사실은 뭐 3가지 유형을 저희도 잡았어요. 첫 번째는 도시재생에서 많이 하는 빈집들 활용한 리모델링입니다. 예, 이것들은 저희 도시재생 쪽에서 많이 하고 있는 내용이라서 논의가 되고 있는데 의외로 농촌도 집을 구하기가 어렵다는 게 이제 저희가 1차적인 결론에 도달을 했고요. 이제 두 번째 유형은 20호, 30호 되는 소규모를 네트워킹으로 엮는 겁니다. 이거는 수요도 많고 지자체도 반응이 좋고 그렇기는 한데 저희가 이제 100호 이하로 내려갈 땐 사업성에 굉장한 타격을 입어서 이건 이제 사업자인 저희를 포함해서 공급을 하는 분들의 굉장히 좀 반대 예, 이런 거에 지금 직면해 있고요. 세 번째는 저희가 그나마 사업성을 맞춰서 하고 있는 100호짜리 저희 이제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이라고 그래서 이제 아파트형 좀 사업들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함양처럼 단독주택으로 좀 바꾸고 예, 여러 가지 지역의 역량을 결합하는 그러한 방식으로 지금 전환을 하려고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생각해도 이 농사노촌에서 이 주거가 기능이 굉장히 중요한데 말씀드린 그런 수요와 공급들이 조금 더 연구가 되고 치열하게 되어야 원하시는 주거 기능이 공급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작년에 제가 과제를 하면서 모든 전문위원들한테 자문위원들한테 물어본 질문이 있습니다. 저희 LH는 도대체 농촌에서 무엇을 하면 좋겠습니까? 그거를 물어봤을 때 정말 굉장히 비슷하게 그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는 주거 플랫폼이 되어라. 그때 플랫폼이란 말이 처음 나왔습니다. 그럼 주거 플랫폼이 뭐냐? 저희한테 원하시는 게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자, 농촌으로 가고 싶은데 내가 당장 갈 집이 무엇인지 사람들이 찾기가 막막할 때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그 사람들이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그랬을 때 LH가 A라는 군에는 뭐 리모델링 집이 몇 개 있습니다. 아니면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에서 공실이 몇 개 있습니다. 뭐 마을에서 뭐 꼭 저희가 아니더라도 지방공사에서 만든 집이 여기 있습니다. 농어촌 공사에서 만든 집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거를 종합적으로 안내를 해달라. 그런 정보만 줘도 아까 말한 버킷리스트에서 꿈만 꾸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갈 것이다. 다른 거 할 생각 하지 말고 그것만 해라라는 말을 솔직히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요새는 욕심 많이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라도 꼭 저희가 아니더라도 누구든지 플랫폼의 운영자가 되어서 이런 상황에서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첫 번째 파트고요. 이제 두 번째는 제가 이제 공모를 하면서 굉장히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도 작년에 저희가 노력을 해서 농촌협약하고 지금 결합되어 있는 사업도 받고 있습니다. 되게 인기가 좋아요. 농촌협약이 300억을 주시기 때문에
저희가 주는 50억보다는 훨씬 인기가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농림부에서 이제 지역 역량 사업들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저희도 굉장히 농촌 협약에 대해서 믿음이 많이 있고, 그래서 저희도 굉장히 농촌 협약에 대해서 오히려 저희가 세일즈를 하고 있어요. 농촌 협약을 더 많이 하시라고. 그 다음에는 어촌유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사실 어촌이 되게 약해요. 그래서 저번에 충남에 갔더니 충남에서는 어촌형 유토피아를 만들어 달라고 굉장히 요청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최 박사님 말씀해 주신 거 굉장히 저도 도움이 많이 됐고요. 근데 이제 어촌유들은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농촌협약하고 다른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어촌 쪽도 아까 최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쪽에 어촌유들의 프로그램을 역량을 포함해서 조금 개선이 된다면 저희 쪽하고 결합을 해가지고 이거를 조금 다부처 사업으로 갈 확률이 있고, 이미 이제 요게 좀 잘 되면 아까 여러 분들이 항상 얘기하시는 다부처 사업이 성과를 보여줘야 된다. 하나라도. 저는 함양이 그냥 성과를 작지만 보여줬기 때문에 관심이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런 것처럼 다부처 사업도 이제는 말로만 하지 말고 그게 농촌협약이든 어촌유들이든 보여줘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사실 균형에서 지역발전투자협약을 이걸로 하고 싶어 하세요. 현재로서는. 그런데 어쨌든 농촌협약과 어촌유들과의 좀 성공적인 모델이 나와야 지역발전투자협약으로 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많이 좀 도와주시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요새 지자체들 엄청 많이 만납니다. 이 사업 때문에. 그랬을 때 제가 가장 우려하는 점 한 가지가 있는데, 이게 아마 다음에 4차년도에 농촌 유토피아에서 한번 연구를 조금 해줬으면 하는 사안인데요. 저는 이 사업이 성공하려면 마을의 개방성, 그러니까 마을이 도시의 사람들을 어느 정도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가라는, 그게 저는 입증이 돼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희 공모에도 선주민과 지역 주민의 뭐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냐 뭐 이런 하고요. 아까 저는 그 버킷리스트가 도시 사람들한테만 물어볼 게 아니라 이제 4차년도에는 이런 도시 인구가 왔을 때 그 지역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결론은 이 사업이 잘 되려면 기존의 주민들이 저는 오히려 마음을 열어야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어떤 마을이 그러한 개방성을 갖고 있는지, 도시 인구가 왔을 때 갈등을 안 일으키고 잘 융화될 수 있는지. 왜냐하면 이 사업이 막 중앙주도로 굴러가긴 할 거지만 만약에 갈등이 굉장히 폭발적으로 일어난다면 전 또 멈춘다고 봅니다.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그러한 마을을 어떻게 잘 잡아내야 되는데, 아까 유정규 박사님 말씀대로 사람을 봐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게 되게 약한 거죠, 저희가. 그랬을 때 어쨌든 이 마을의 개방성과 관련된 측면은 어디선가 연구가 되고 제시가 돼야 되는데 굉장히 지금 그거는 제가 굉장히 우려하는 부분, 이거를 진행하면서. 그래서 다음 해에도 이제 4차년대도 연구를 하신다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까 유정규 박사님 말씀 저희가 진짜 뼈 아프게 듣고 있습니다. 저도 저희 지역본부한테 항상 말하는 게, 장소를 찾아오지 마라. 이제 사람을 찾아와라. 사람을 찾아오라고 하는데 정말 어렵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해본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땅은 잘 찾아오고 입지는 찾아오지만 사람 찾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이거는 뭐 한 주체만으로 되는 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여러 주체가 합쳐서 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임용 박사님 고맙습니다. 그 여러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늘 이 자리가 임용 박사님을 위한 자리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감사한 게 저희가 연구를 하면서 그냥 연구 보고서 내고 끝나잖아요. 근데 저는 그 우리 유토피아 연구하면서 그 일단 LH가 농촌에 말하자면 관심을 갖고 농촌에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이런 관심을 촉발했다. 국토부가 농촌을 가지고 뭘 해보려고 한다. 근데 이게 저는 이게 큰 성과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균형위에서 여하튼 여러 부처의 뭐 차관님들과 전문가들을 모여놓고 뭐 유토피아라는 이름으로, 농산어촌 유토피아 TV라는 이름으로 여하튼 농촌에 대해서 다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이 판을 만들었다.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여기까지가 저희들이 좀 할 수 있는 그 굉장히 그 좋은 성과였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숙제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LH의 고민도 있지, LHI의 고민도 있는데, 나중에 오영훈 박사님이 안 갔으면 사실 그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는데, 민간에서 주거 플랫폼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봄집 이런 데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러면은
민간끼리 상호 집을 연결해주는 플랫폼이 이미 가동이 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공공부문이 사실은 해야 하는 일은 저는 좀 민간에서 작동하기 어려운 영역을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전체를 다 해줄 수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우리 마을의 개방성 관련해서는 나중에 유정규 박사님이 이 부분을 또 한 말씀 해주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서로 이렇게 교류하는 자리가 됐으면 하고요.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마강래 교수님이 그 소감과 뭐 정리 뭐 이런 겸해서 토론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기 저번에도 그렇고 이번에도 그렇고 제가 이제 참 비전문가가 이렇게 이렇게 토론에 나와가지고 말씀드리는 게 어떤 의미에서 송구하기도 하고, 그런데 저는 이제 그 도시계획학을 한 사람의 어떤 시각도 좀 들어보시려고 하신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세 분의 발제, 그 다음에 토론, 오늘 굉장히 좋았고 너무 많이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제가 이제 조금 강한 분야가 있다라 그러면은 저는 이제 그 통계학을 전공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인구이동 통계도 지금도 이제 계속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인구이동 통계를 계속 다루다 보면은 지금 현재 나타나는 현상이 농촌의 지속적인 그 인구의 유출, 그 다음에 도시로의 쏠림 현상, 이건 지금 아직까지도 멈추지 않는 것 같습니다. 만약 이게 이제 계속 진행된다라면은 도시도 진짜 디스토피아가 되고 농촌도 디스토피아가 될 것 같다라는 어떤 그런 그냥 좀 막연한 이제 거시 분석에서의 어떤 그런 느낌이 들었다라는 거가 하나고요. 두 번째, 버킷리스트를 가지신 분들도 많은데요. 버킷리스트 얘기도 되게 좋았습니다. 제가 이제 경험하는 이 도시 속에서 경험하는 분들은, 그러니까 그 농촌이 좋아서 농촌을 가기보다는 도시가 너무 싫어서 농촌을 택하는, 그러니까 차악의 경우로 택하려고 하는 분들도 상당히 이제 많아지고 있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여기서 이제 제가 이제 그 이동 통계 분석을 하다 보면은 그래도 희망이 좀 있는 게 군급 지역, 그러니까 읍면동 수준이 아니라 읍면동 단위가 아니라 군급 지역으로의 인구 순이동 분석을 하다 보면은 기본적으로 베이비 부머 세대의 이런 순 증가, 그러니까 군급 지역에서의 순 증가가 굉장히 과거보다도 조금 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고 그 강도가 좀 세지고 있다라는 거는 이제 분석이 되는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오늘 관계인구 너무 재밌게 들었는데요. 이 관계인구 저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럼 관계를 맺기, 이런 릴레이션십을 맺기, 좀 좋은 계층이, 인구 계층이 어느 계층이냐라고 보면은 지금 공급 지역으로의 순증가가 최근에 강하게 또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이런 인구 계층 아닌가. 이건 베이비 부머 1차뿐만 아니라 2차의 앞부분에 있는 어떤 그런 계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분들이 마음은 있지만 옮기지 않는 게 농촌을 생각할 때 세 가지 공포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공포가 생활비가 없다라면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미래를 상상할 수 없다라는 것. 그 다음에 이제 나이는 드는데 건강을 챙기지 못하면은 이것도 문제, 그러니까 의료 격차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도 하나의 공포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 공포는 내가 내려갔는데 도시에서 가지고 있는 릴레이션마저 끊겨가지고 갔는데 이제 농촌에서 이런 친구를 만들 수 없다라든가 관계 맺으면 할 수 없을 거에 대한 공포. 이 세 가지 공포가 굉장히 큰 공포인데 이 공포 중에서 하나라도, 그러니까 뭐 두 개가 충족되고 하나라도 없으면은 이건 귀촌을 꺼리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제가 이제 그 도시 경제 쪽을 전공해서 그런지 몰라도 저는 이런 공포를 해소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인이 그 거주 공간과 생활비 충족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아까 이제 도시가 너무 싫어서 도시 생활이 너무 힘들어서
그다음에 도시 속에서도 그림이 잘 안 그려져서 앞으로의 여생이 그림이 잘 안 그려져서 농촌을 대안으로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 많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도시민들 평균 은퇴하는 사람들의 이런 그 주머니를 좀 분석해 보면은 이 사람들이 충족할 수 있는 게 부부 기준으로 한 15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평균적으로 보면요. 그럼 저희한테 정말 필요한 거는 부부 기준 이제 생활비를 물어보면 한 250만 원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150만 원이라는 게 이게 제 영목외지까지 이용한 액수입니다. 한 100만 원 정도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150만 원을 농촌에서 충족할 수 있는가라는 이런 문제. 만약 이것만 해결이 된다라면은 그러니까 일자리를 중심으로 해서 그러니까 일자리를 중심으로 주변에 그 함양군처럼의 어떤 그런 주택 단지 개발, 단독주택을 중심으로 한 단지 개발이 되고 그 단지에서 친구를 만나게 하고 거기에 문화 프로그램이 있고 또 춘천에서 지금 왕진 어떤 그런 의료 체계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건강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이런 몇 가지만 결합이 돼서 이 세 가지 공포를 해결할 수 있다라면은 뭔가 조그만 사업을 하나 좀 만들어 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근데 함양군도 부족하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며칠 전에 함양군에 계신 거기에 이제 입주하신 분이 저한테 전화를 주셔서 그런데 제가 앞으로 미래를 어떻게 그릴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라는 거. 지금은 애를 학교에 보낼 수 있어서 괜찮지만 제가 여기서 계속 머물면서 또 여기서 일을 하고 그다음에 함양군에 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데 사실은 잘은 모르겠습니다라는 어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최근에 좀 추상적이긴 하지만 계속 이제 외부에 좀, 그러니까 좀 궁금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정말 전문가니까 삼자연합이다라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굉장히 귀한데 잉여가 될 가능성이 있는 세 가지. 그러니까 공간적으로는 비수도권, 그러니까 지방, 농어촌이고요. 그 다음에 그 산업경제적 측면에서는 중소기업이고요. 그 다음에 인구적 측면에서는 이렇게 밀려나는 베이비 부모 정말 어렵겠다. 이 삼자가 연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토대를 농산어촌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그다음에 또 지방 중소도시라든가 이런 데서 좀 결합할 수 있는 조그만 모델을 만들 수 있으면 좋겠다. 그 특히 일자리 중심으로 그러니까 중소기업 단지, 농공단지도 좋고요. 거기에 이런 것들을 좀 만들어서 베이비 부머들이 뭐 한 20호, 그다음에 30호 정도 이주를 해서 뭔가 이렇게 사업이 그려질 수 있지 않아. 제가 잘 몰라서 얘기하는 거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성공 모델이 만들어진다라면은 뭐 이제 이런 공포감이 해소되고 조금 더 이렇게 뭔가 저희한테 이렇게 성공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케이스가 필요한 것 같고요. 그냥 제가 잘 모르는 입장에서 좀 이런 될 것 같은데라는 생각으로 이제 말씀을 좀 드리는 것 같고요. 뭐 아니다라 그러면은 저한테 또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은 감사드리겠고요. 아까 얘기 나왔던 거 저는 진짜 아쉽게 생각하는 게 고향사랑 기부금, 그다음에 이중주소제 논의만 나오고 특히 고향사랑 기부금은 국회에서 계속 이렇게 처리가 안 되는 거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고향사랑 그 기부금이 관계를 맺기에 굉장히 좋은 방안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정서적 끈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돈 낸데 마음 간다고 기부한데 또 마음이 가고요. 그렇게 되면 또 한번 방문하게 되고 특산물도 갖게 되고요. 명예시민도 또 부여될 수가 있고 이제 이런 끈들 굉장히 소중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중주소제는 이제 지방세를 좀 나눌 수 있는 어떤 그런 시스템이랑 조금 더 연구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주소를 둔 곳에 주택을 구입할 경우 아까 이제 송 박사님 말씀하셨듯이 지금 취득세, 종부세, 양도세 이 측면에서 너무나 불리해요. 지방에. 그러니까 관계 인구가 되기 너무나 불리한 구조이기 때문에 주택수로 계산해 주지만 않아도 이런 세제 혜택이 가도 실질적으로 관계 인구가 되기 쉽지 않을까라는 거. 영목외지제도 이용해 가지고요. 살지 않지만 실질적으로 임대하고 내려올 수 있게 그러면 임대시장에서 실질적으로 대도시 주택이 공급되는 현상, 그 다음에 임대시장의 전월세 가격이 내려가는 현상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영목외지를 통해서 어느 정도 생활비를 확보하고 그 다음에 농산어촌에 내려가서 좀 뭐 행복한 삶을 고민할 수 있게 구상할 수 있게끔 하는 어떤 그런 전략. 오늘 너무나 좋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죄송합니다. 저는 아직까지 이제 이 사회적 인식 개선에서 조금 좀
약하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제 생각은요. 그러니까 농산어촌이 무너지면은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일반 시민들한테는 좀 구체적으로 안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농산어촌의 경제가 무너지면 또 도시민들이 어떻게 되는지. 사실 농촌 없이는 농촌 없이는 도시가 살 수가 없고요. 또 도시 없이는 이게 굉장히 이렇게 상호적 관계, 공생적 관계인데 이것들이 어떻게 공생적 관계인지에 대한 좀 메커니즘이 좀 일반 시민들한테는 좀 공감대가 형성됐으면 좋겠다. 그러면은 이 연대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상생기금의 이런 버전이라든가 아니면 지방세를 나누는 거라든가 이런 것들의 토대가 이런 공생관계다라는 어떤 그런 인식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서 드렸고요. 제가 뭐 다들 이제 말씀해 주신 것도 이제 반복한 것 같아서 조금 죄송하긴 한데 아무튼 오늘 너무 좋았습니다. 또 저한테 또 굉장히 좋은 기회였고요.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마 교수님. 우리 마 교수님이 농촌에 대해서 점점 애착이 강해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뵐 때마다 반갑게 생각하고요. 지금 저희가 균형위의 농산어촌 유토피아 특위에서 우리 성경용 위원장께서 강조하시는 것 중에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그게 이제 이런 게 있어요. 141촌 옛날에 농협에서 하다가 지금 흐지부지 됐는데 이거를 말하자면 뭐 SK, 뭐 LG, 뭐 이렇게까지 다 확대해가지고 그야말로 141촌을 제대로 해보자. 근데 이때 촌의 단위가 마을이 아니라 우리 농산어촌 시군을 해보자.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개인들로 100만 서포터즈, 농산어촌에 대한 100만 서포터즈를 만들어 보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대학교하고 우리 농산어촌 시군들하고 말하자면 일교일촌 뭐 이런 것들을 만들어 보자. 그래서 예를 들면 의성군에 한 대학교, 그 다음에 한 기업, 대기업이죠. 한 기업, 그리고 100만 서포터즈 중에 뭐 말하자면 10만 내지는 5만 서포터즈가 의성군을 서포터한다라고 하면 이게 그야말로 좀 운동으로서 좀 붐을 일으켜 볼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까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해 주신 그런 의견들이 이렇게 좀 더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토론은 다 마쳤지만 아까 우리 임용 박사 이야기해 주신 것에 대해서 혹시 오영은 박사가 해줄 수 있으면 우리 봄집 있잖아요. 봄집 이야기를 잠깐만 짧게 소개를 해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네. 저희가 네. 봄집이라고 지금 유튜브의 플랫폼으로 되어 있는 이제 유튜브 방송도 하고 있고 또 플랫폼이 만들어져 있는 곳이기도 한데요. 처음에는 경남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빈집들을 소개하는 이런 이제 부동산 이제 중개 같이 시작을 했지만 그게 이제 이후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면서 특히 도시 지역, 경기나 수도권 지역에 있는 서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면서 그 지역에서 이제 한 달살이 또는 뭐 더 짧게는 일주일, 2주일, 한 달, 뭐 전세, 매매 이런 일들을 이제 하려고 하는 도시민들의 수요가 많아지면서 전국에서 이제 부동산 등에서 연결할 수 없겠냐 이렇게 됐던 이제 사례이긴 한데요. 여기서 관심 가지고 보는 지점은 농촌의 빈집을 어떻게 찾느냐의 문제인데 사람이 살고 있지 않은 빈집의 경우에는 너무 노후하고 낡아서 사실은 도시민들이 들어와서 단기 거주를 한다 하더라도 수리해야 될 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떤 경우가 가능하냐면 어머니가 지금 편찮으신데 편찮으신 어머니가 뭐 병원에 가시거나 아니면 뭐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가시는 경우에 자제분들 입장에서는 그 집을 팔 수는 없는 거죠. 어머니가 다시 돌아올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그게 이제 한 달, 두 달, 뭐 많이 가면 뭐 1년, 2년 이렇게 비어 있는 상태가 되니까 그런 집들을 도시민들하고 연결하려면 누군가가 현장에 가서 그 집에 대한 상황도 보고 또는 일부는 좀 집에 정리도 좀 해야 되고 또 더 나아가서는 그 실소유주인 자제분들, 그러니까 실소유주의 자제분들과 같이 집을 좀 정리하는 이런 과정들이 있어야 도시민들이 들어와서 다른 옆방에서 뭐 한 달이든 뭐 이렇게 1년이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과정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농촌 도시와 다르게 농촌 빈집은 사실은 지역 주민들이 완전히 비어 있는 집이라고 보기에는 좀 한계가 있고, 농촌 빈집을 활용하는 측면에서는 오히려 일정 부분의 일시적으로 그 공간을 점유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구조를 어떻게 만들까, 그런 일들을 그런 걸 할 수 있는 지역 내 그런 조사를 하거나 그런 자원을 찾아내거나 또는 그것들을 또 설득을 해서 그런 공간을 쓸 수 있게 하는 단체, 지역 공동체가 필요하고, 그런 일들을 해줄 수 있는 주체들을 양성해야지 사실은 지금 말하는 관계 인구나 교류 인구들이 더 많이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현장에서 이렇게 농촌 문제를 공간만 나누는 게 아니라 말하자면 시간과 공간을 다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그런 플랫폼까지도 이제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초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공부문에서 일을 할 적에 이 민간의 이런 지금 그 활동 영역, 활동 방향 이런 것들을 잘 관찰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유정규 박사님, 그 아까 임용 박사 이야기도 잠깐 나왔지만 우리 농촌의 개방성 문제 있지 않습니까? 외부 사람이 들어왔을 때 이 갈등 문제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꽤 많거든요. 그걸 현장에서 이제 체감을 하고 계실 수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예, 시간이 많지 않을 것 같은데요. 조금 전에 그 집과 관련된 얘기를 간단히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플랫폼이 작동한다고 하는 게 이게 물건을 사고 파는 거는 상대적으로 용이한데 집의 경우는 굉장히 한계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저는 이게 작동을 잘하고 관계 인구가 늘려면, 특히 단기 거주 인구들이 늘어나려면은 이건 개인의 사적 영역에 맡겨놔서는 안 되고 공적 영역에 개입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공공 부분에서 그런 그 빈집 스톡을 많이 확보를 하고 있어야 된다. 그런데 지금 중앙정부 정책은 그걸 대단히 어렵게 만들고 있다. 가령 저출산 대응을 위해서 지금 서하초등학교처럼 그런 그 공간을 확보해서 젊은 사람을 아주 적은 비용으로 오려고 하니까, 그런 정책을 그 정책 사업에 다부 협력 사업을 신청하려고 하니까 구입하는 건 안 되고 중앙정부 예산을 가지고 리모델링은 가능하다. 그런데 집주인한테 10년간 빌려준다라고 하는 보증을 받아라, 계약을. 10년간 빌려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택도 아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중앙정부에서 여러 가지 안전장치를 두고, 예를 들면 의성군이면 의성군에서 그런 활용 가능한 빈집을 많이 확보를 해야 관계 인구가 늘어나는데, 그런 점에서 중앙정부 정책을 어떻게 바꿀 것이냐. 비현실적인 정책을 그냥 고집만 할 게 아니라, 뭐 10년을 주장하는 거는 예를 들자면 국가보조원관리법이나 뭐 종합시행지침 이런 데 다 그렇게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걸 여러 가지 단서조항을 두든지 해서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렇게 돼야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개방성과 관련한 얘기는, 이거는 그 얘기가 틀렸다, 옳지 않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개방성이 취약한 그 농촌 마을의 특성을 먼저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은 옛날에 새마을운동할 때 돈 안 받고 자기 밭도 내고 자기 마당도 다 내서 길낸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런 권리금 내라 소리 하는 건 난 당연하다는 거죠. 그러면 새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아니 우리 도시에서 잘 되는 식당에 들어가려면 보증할 수 없는 권리금을 내고 들어가잖아요. 근데 농촌에는 마찬가지로 그런 점에 있어서 새롭게 들어가려면은 그런 점에 대한 이해가 전제돼야 되지, 농촌 마을의 개방성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만 갖고는 안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촌이 살기 위해서는 마을 사람들이 마음을 열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지자체 차원에서 좀 많은 가이드북을 만들어 가지고 매뉴얼을 만들어서 배포를 해 주신다면은 지자체 차원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일 것 같다. 농촌 마을의 개방성을 강화하는 데 있어서 중앙정부가 정책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예를 들자면은 기농기촌 교육에 마을 주민 그 화합 교육 이런 게 있습니다. 의무화하도록. 그 2시간, 3시간 받았다고 주민들이 마음을 여느냐? 택도 아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매뉴얼이나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기초 단위에 주고, 기초 단위에서 예를 들자면 그럼 요 마을에 이런 걸 하니까 먼저 이 마을을 대상으로 먼저 우리가 마음을 여는 사전에 뭐 학습이나
또는 뭐 이 관계 인구를 통한 교류를 시범적으로 거기 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지자체 단위에 맡겨두는 것이 좋겠고,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민간 단위 조직들을 좀 많이 지원한다면은 같이 이렇게 투태로 간다면은 해결되지 않을까, 좀 완화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실제로 최근에는 많이 바뀌었습니다. 네. 저도 하여튼 현장에서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예.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사전 교류, 먼저 그런 이야기를 그래서 하는 거거든요. 예. 서로 이렇게 사전 교류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라고 보는데, 하여튼 그거는 좀 시간이 해결해 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참고로 괴산군에서 최근에 그런 프로그램 하고 있어요. 초등학교 주변에 괴산군 자체적으로 한 10호 정도의 말하자 임대주택을 공급을 해요. 월 5만 원에. 그러니까 지자체에서 이런 노력들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토지주택연구원에서 지나치게 전국의 농촌의 주택 문제를 우리가 다 어떻게 해야 돼라는 부담감을 가지실 필요가 저는 없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지자체에서도 이렇게 하고 계시니까 부족한 부분을 좀 메꿔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자,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텐데, 우리 발표를 하셨던 분들한테 1분 아래로 종합적인 답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구자춘 박사님. 예, 아무튼 코멘트 잘 들었고요. 앞으로 연구할 때 저희가 잘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유정규 박사님이 말씀하셨던 설문조사의 결과를 빌어 정책화할 때는 면밀한 검토 필요하다 말씀 주셨는데요. 이 새겨서 지금 정리하도록 하고요. 또한 이미영 박사님께서 이제 어떤 연령이 어떤 주택을 농촌에서 선호하는지 저희가 좀 조사된 게 있어서 이거는 향후에 저희가 내용을 공유해 가면서 공동 연구를 좀 발전시키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좀 말씀드리면 유정규 박사님 말씀 들었는데 좀 혼나는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이거 혼날 문제인지 잘 모르겠는데. 혼나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절대. 네네. 이런 모든 사업들이 궁극적으로는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진짜 사람들에 대한 역할이 중요한데, 4차 연구를 할 때는 조금 더 우리가 혁신 리더를 어떻게 이것을 양성하고 네트워킹 시킬 것인가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두 번째, 아까 전에 마을 개방성 얘기가 나왔지만 사실은 마을 사람들한테 개방해라라고 요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도시민들이 이런 지역에 대한 리터러시를 키우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역에 대한 소양을 우리가 어떻게 키워나갈지에 대한 부분도 좀 더 심도 깊은 고민이 필요하고, 더군다나 우리가 이런 사례 연구들을 많이 하고 했지만 저는 이 지역 간 좋은 사례가 있는 지역들이 네트워크가 좀 이어졌으면 좋겠어요. 너무 이게 함양군 사례만 좋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함양군과 어디랑 네트워킹을 해서 이런 좋은 시스템을 서로 교류를 한다거나, 도시민 간의 교류도 중요하지만 이런 지역 간의 교류를 우리가 더 어떻게 활성화해서 더 이런 좋은 사례들을 어떻게 확산시켜 나갈 것인가가 저는 좀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이 더 필요하고, 그다음에 저도 이제 어촌류들과 유토피아 사업을 좀 연결해 달라는 이제 요청을 좀 받기도 했었는데, 이런 지역들이 좀 떠오르긴 합니다. 이해관계가 적고 협력이 잘 되고 지자체 추진 의지가 높고 혁신 리더가 있는 곳, 이런 것들을 저희가 우선적으로 찾아내서 이게 단순히 정주뿐만이 아니라 먹고 사는 문제, 산업과 어떻게 연결시킬 것인가, 그거를 우리 해양 쪽에서는 치유사업, 해양 치유사업이 요즘에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것을 해양치유 마을 사업으로 좀 연결하면서 단순히 도심에 와서 치유가 아니라 지역 주민들도 함께 치유받는 그런 이제 마을 주민들이 있었으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이런 모든 사업들이 크고 거대할 필요는 절대 없다라고 보고요. 작지만 당장에 나갈 수 있는 체계에서 좀 추진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성주인 박사님. 예, 오늘 이 세미나가 사실 지역개발학회 세미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데, 아마 저희 토론은 토요일 날 하는 걸로 이렇게 올라갈 겁니다. 세미나 전체 타이틀이 사실 구독 농촌 유토피아 이렇게 돼 있는데, 구독 경제에서 나온 말이거든요. 근데 오늘 굉장히 좋은 토론을 해주셔가지고 굉장히 구독을 누르는 사람도 많아지고 좋아요도 많은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런 나중에 올라갈 거니까 주변에도 좀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농산어촌 유토피아 4차 년도 연구뿐만 아니라 또 저희 연구원에서 균형의 관계인구 연구도 지금 막 착수를 했거든요.
근데 이 계속 그동안 했던 연구고 조사도 여러 가지 많이 해가지고 이 앞으로 뭘 해야 되나 고민이었는데 오늘 후속 연구 주제들을 굉장히 많이 던져주셔가지고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고 앞으로 연구 진행할 때 계속 많이 보탬이 되는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우리 지금 이제 세미나 마감을 해야 될 시간이 왔고요. 유 박사님. 최 박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혼낸 거 아니에요. 이해해 주세요. 네, 저는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우리 토론자이시기 때문에 저희가 그 농산어촌 유토피아 연구할 때 이게 다른 농촌개발 사업하고 뭐가 달라요? 라는 질문을 받으면 제가 그런 이야기 했거든요. 국민들 전체의 라이프 스타일을 한번 바꿔보자는 거예요. 농촌을 무대로요.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농산어촌을 뭐 어떻게 바꿔보자라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마강리 교수님이 사실 정리를 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우리가 그대로 살다가는 도시도 농산어촌도 다 디스토피아가 됩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좀 행복해지려면 행복한 균형 발전을 이루려면 농산어촌의 가치를 우리가 좀 살려내고 이거를 많이 알려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그 가치를 좀 발굴해 주시고 많이 알려주고 그리고 이왕이면 좀 그 작동이 잘 되는 정책들이나 민간 운동들 이것들을 우리가 좀 살려보자 뭐 이제 이런 취지로 저희가 연구를 앞으로도 계속하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우리 한국지역개발학회 2021년 충계학술대회에 우리 크레이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주관한 농산어촌 유토피아 구상과 추진과제 세션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른 기회에 또 뵙겠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